지금부터는 멘토 특강 이종범 타임의 질문 답변 시간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양님께서 업무 중에 몰래 들어왔습니다. 일하는 도중에 공부하러 왔다고요? 둘 중에 뭐가 더 싫은 겁니까 그럼? 공부보단 일이 더 싫다. 자웅을 겨룰 수 없네요. 경남 김해에서 김진현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닥터 프로스트를 끝내시고 나서 차기작은 어떤 장르, 어떤 내용의 작품일지 궁금합니다. 저 이런 질문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왜냐면 맨날 지망생분들 질문을 주로 받으면 굉장히 좋은 질문이지만 속상한 질문이 많습니다. 이 현실 업계의 힘든 점 그런 것들. 근데 이렇게 저런 질문은 경남 김해 김진현님이 보내신 저런 질문은 이제 독자분이 하신 질문인 게 명확하잖아요. 너무 마음이 가볍고 좋아요. 일단 닥터 프로스트를 끝내야하는 게 먼저겠죠, 지자님. 왜냐면 지금 10년째 같은 타이틀을 하고 있는데 해도 너무 길잖아요, 그죠? 빨리 끝내는 게 목표고, 끝내고 나면 차기작은 정말 많은 생각들이 들어요. 너무 진지하고 시리어스하고 이런 머리 쓰는 스릴러 극화만을 10년째 그렸더니 너무 좀 가볍고 좀 그런 얘기도 그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한편에 있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그래도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이런 장르인데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있어서 사실 고민 중이에요. 지금 머릿속에 있는 몇 가지 구상을 여러분께 미리 말씀을 드려보자면, 지금 연재 중인 닥터 프로스트 시즌 4에서 처음으로 등장했던 김창규라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기자 캐릭터인데요. 제가 연재를 하면서 너무 정이 들어버려가지고 매력적인 캐릭터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김창규라는 기자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기자 스토리를 하나 그려볼까. 기자물. 현대극이 되겠죠? 스피노프가 되겠죠. 닥터 프로스트의 스피노프가 되겠죠. 거기는 이제 뭐 다른 시기 다른 장소에 닥터 프로스트 주인공들이 스쳐 지나갈 수도 있고요. 그죠? 연무님께서 문철마삼을 주문으로 쓰는 마법사의 일대기. 네, 정말 재미가 하나도 없겠네요. 네이버가 좋아할까요? 강릉에서 박희성님께서 한량박군이라는 필명을 쓰고 계시는 작가님으로 알고 계신데요. 이분도 이제 닥터 프로스트 이후 차기작은 어떤 작품을 하고 싶으신가요? 같은 질문이군요. 네, 김진현님, 박혜성님께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나의 마음속은 매우 복잡하다. 다 이것저것 해보고 싶습니다. 현재 가장 구체화된 거는 그 기자물이고요. 그리고 제 인생의 과업 목표, 정말 죽기 전에 그리고 싶었던 게 하나 있다면 음악 만화입니다. 음악 만화. 저는 이제 만화가를 하기 전부터 원래 음악 쪽 직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음악에 대한 강한 애정이 있고요. 엄밀히 말하면 음악 만화를 그리고 싶어서 시작한 음악인데 그쪽을 먼저 직업으로 가져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음악을 단순히 그냥 소재로만 쓰는 웹툰 말고 정말 음악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어떤 종류의 스토리가 될까 고민을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너무 애착을 갖고 있는 소재는 좀처럼 그리진 못하게 돼요. 이거 많은 지망생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고등학교 때부터 구상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보통 그걸로 데뷔하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왜?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내 머릿속에서 만들어오고 애정을 쏟아부었던 주인공들이고 설정이잖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설정집이 책 한 권일 거예요. 그러면 보통 원고를 못 들어가요. 왜냐면 내가 그린 그 엉터리 방터리 원고로 그 소중한 설정이 풀리는 게 못 견디거든. 보통 데뷔작은 내 맘에 안 들거든요. 보통 데뷔작을 그리면서 나 너무 만화 잘하는 것 같아. 난 천재가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없어요. 보통은 그거는 데뷔작 원고를 그리기 전까지입니다. 난 천재가 아닐까라고 생각했다가 데뷔작 원고를 그리면서 아니구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데뷔작은 보통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내가 지금 짜놓은 설정은 지금 어때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맨날 수업 시간에 주인공은 이런 역사가 있어. 이 등기의 상처는 언제 난 상처야. 뭐 온갖 걸 다 했잖아요. 그죠? 마음속에서 얼마나 살아 움직이겠어요. 이 마음속에서는 막 거의 해리포터를 때릴 수 있는 걸작이란 말이죠. 그거를 데뷔작으로 그린다? 그럼 계속해서 원고를 하다가 갈아엎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그렇게 애착을 갖고 있는 설정들, 애정이 있는 설정들은요, 서랍에 넣어두고 나중에 차기작, 차차기작쯤에 그리겠다라고 마음 먹어야 작가 데뷔가 조금 더 수월합니다. 이건 제가 정말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애정을 가진 소재일수록 서랍에 고이 모셔두어라.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너무 귀한
식재료가 나왔어요. 뭐 황금 다랑어 이런 걸 잡았어요. 근데 지금 내 요리 실력은 라면을 맛있게 끓일 수 있는 정도입니다. 어떠시겠습니까? 회를 쳐갖고 라면에 넣겠습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러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갔나요 제가? 저의 아무튼 그 가장 애착을 갖고 있는 소재는 음악 만화였어요. 음악 만화. 그래서 음악 소재의 만화는 한 번은 제대로 그려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계속 못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제가 못하고 있는 걸 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연무님도 저도 중학생 때 구상했던 소설을 3번 이상 갈아엎고 못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니까요. 아니야 이게 내가 쓴 소설일 리 없어 이렇게 된다니까요. 엉터리 방터리를 그려도 어떻게 될 만큼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한데 애정이 적다 그래야 되나? 용기를 내야 됩니다. 아무튼 크레이지 배틀러라고 제가 크레이지 배틀러라는 분께서 지금 채팅창에 오셨는데 저분은 제가 초등학교 때 즐겨보던 만화를 그리셨던 지금도 그리고 계시는 웹툰계의 대선배 손희준 작가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제가 무슨 특강을 하면 그 독자분들 말고도 작가들이 자꾸 와요. 너 반갑고 좋은데 작가님들이 오시면 이게 살짝 긴장하게 되거든요. 네. 저의 경력의 3배의 경력을 갖고 계시는 살아계신 전설이죠. 손희준 작가님 반갑습니다. 다들 레드카펫을 깔아주고 계시네요. 내 특강인데 잘 오셨습니다. 일방통행님께서 채팅창에서 질문 한번. 일방통행님께서 작품을 시작할 때 배경이나 세계관이나 인물 모든 게 다 중요한 것 같아서 불필요한 부분까지 다 넣는 것 같습니다. 시작할 때 흡입력이 떨어져서 덜어내려고 하는데 막상 뺄 걸 빼려고 하니까 뭘 빼야 될지 모르겠어요. 다 중요해 보여요. 객관화를 하는 방법이나 팁이 있을까요? 자, 일방통행님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되게 좋은 질문이고요. 직접 스토리를 짜본 분들은 이 고민을 다 해요. 이 세계는 어떤 세계고 주인공 가족은 어떤 가문이고 이곳의 정치 체계, 의복, 종교 이건 어떤 설정인지 다 보여줘야 될 것 같고 그죠? 주인공의 기본적인 설정도 전부 다 보여줘야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일방통행님처럼 이 설정을 전부 넣었더니 1, 2, 3화 내용이 무슨 백과사전이 되었다. 독자들이 안 봅니다, 그죠? 당연히 안 보겠죠. 자, 여기서 제가 되게 심플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독자들이 원하는 건 정보가 아니죠. 근데 작가가 지금 줘야 한다고 강박을 느끼고 있는 건 정보죠. 자, 그럼 독자들과 작가들의 그 욕망 사이의 절충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독자들은요, 어떤 정보를 알고 싶은 게 아니라 궁금해하고 싶어 합니다. 이거를 잘 몰라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독자들은 정보를 알고 싶은 게 아니라 궁금해하고 싶어 합니다. 작가들은 그걸 잘 몰라요. 이걸 알아야지만 이야기에 들어올 수 있지라고 생각하시거든요. 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독자들은 호기심이 생기면 됩니다. 그럼 몇 화 뒤에 설명이 되건 조금씩 설명이 풀어지건 상관없이 기다려줘요.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언제죠? 궁금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럼 결론은 심플합니다. 우리들은 언제 궁금하지 않을까요? 주인공의 매력이 없을 때입니다. 자, 이제 역순으로 설명을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1, 2, 3화에서 일방통행님이 짜놓은 그 수많은 정보와 설정들을 넣지 않은 채 주인공만 매력적이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어떤 나라인지 모르겠고 어떤 문화인지 모르겠고 무슨 설정인지도 모르겠는데 이 주인공 왠지 매력적이야. 매력 있어. 나를 이입하고 싶어. 멋있어. 궁금해. 그럼 어떻게 되죠? 설명이 안 돼 있는데 어떤 사람일지 궁금해하면서 기다리게 되죠. 가장 중요한 건 잘 모르겠다 싶은 매력적인 인물입니다. 그 반대가 최악이죠. 매력 없는데 다 설명하고 있는 사람. 그게 설정에 치이고 있는 작가들이 보통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네, 테이쿠님 영상 나중에 전남 콘텐츠 코리아 랩에서 다시 보기 올려주실 텐데요. 전체 버전이 영원히 남진 않을 거니까 지금 잘 들어두세요. 무슨 말이냐? 일방통행님, 이 설정을 어떻게 넣을지를 고민하기 전에요. 주인공의 매력 포인트를 올리는 것에 고민을 집중하세요. 정말로 그래서 독자들이 주인공한테 마음을 빼앗기면 설정, 정보, 설명 하나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독자들이 기다려줘요. 그러다가 한 7화쯤에 뭐가 나왔어요. 그런 거였나? 하고 되게 좋아합니다. 즉 순서가 반대입니다.
잘 알아야 빠질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이미 빠진 인물에게는 더 알고 싶어집니다. 더 알고 싶어지게 만들었다면 설정은 나중에 풀어내셔도 괜찮아요. 되게 좋은 질문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인천 남동구의 이준상님께서 웹툰의 주제를 심리학을 바탕으로 한 이유가 뭔가요? 네. 아주 긴 얘기를 짧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너무 긴 얘기인데요. 일단 저는 전공이 심리학과입니다. 대학교 전공이 전 만화가가 아니에요. 만화를 누구한테 이렇게 정식으로 배워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근데 전공이 심리학과인데 처음에는 당연히 이렇게 이거 가지고 만화 그려야지라는 생각으로 심리학을 전공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전공은 전공일 뿐. 재미있네 이러고 들었죠. 근데 이제 데뷔를 하고 나서 네이버 웹툰으로 연재를 옮기고 싶어가지고 이런저런 원고를 도전을 했을 때 정말 많은 것들을 거절당했는데, 그때 이제 마지막에 전문 소재 만화에 대한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전공을 살려서 심리학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그렸을 때 그 기획이 통과가 된 거였고요. 자세한 풀 버전은 이중범의 웹툰 스쿨 채널에 오시면 있습니다. 지금 혐오 스토리도 재밌지만 남봉이 형 추리하는 게 그립습니다 그러셨는데, 그쵸, 이제 추리하고 이 머리 쓰고 하는 그 내용이 닥터 프로스트 시즌 1, 2의 주된 내용이었다면, 이제 시즌 3과 4 같은 경우는 조금 포커스가 다른데 맞춰져 있죠. 이게 장편을 오래 연재할 때 작가님들이 많이 고민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의 작품을 보통 뭐 길게 한 3년에서 5년 하실 수도 있지만 보통은 그 안에 끝납니다. 근데 만약 저같이 10년을 해버리게 되면, 저는 10살이 더 먹었거든요. 그때는 30대였지만 지금은 곧 40대가 되고, 근데 만화는 계속 같은 만화잖아요. 그러면 작가는 변했는데 작품도 자연스럽게 약간 따라서 변하게 되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10년 전에 그리던 닥터 프로스트 시즌 1, 2 때의 관심사, 그리고 그리고 싶었던 어떤 부분들과 지금 시기에 내가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 조금씩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게 있죠. 저도 다시 이렇게 좀 주인공이 막 활약하고 뭐 이런 얘기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얼른 이 장편을 빨리 완결을 제대로 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인천 남동구 이준상님께서 중학교 때 이 웹툰을 읽고 진로에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대학교 입시 준비를 하는데 상향일지라도 심리학과에 지원을 하려고 할 정도로요. 만약 제가 이 웹툰을 몰랐다면 아마 아무것도 좋아하는 게 없었을 거고요. 계속 방황 중이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작가님. 이거는 질문이 아니었군요. 예, 이준사님 저도 감사합니다. 근데 전 심히 걱정이 됩니다. 제 만화를 보고 심리학과에 진학한 수많은 분들이 뭐라고 하는지를 한번 검색해 보시고요. 꼭 상향 지원하기 전에 미리 좀 알아보세요. 닥터 프루스트 보고 심리학과 왔는데 점점점 하고 그 뒷얘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뭐라고들 하는지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모두가 뭐 후회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후회하시는 분들도 좀 있습니다. 일단 심리학과가 뭘 하는 데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준상님. 그죠? 심리학과 가서 뭘 배우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닥터 프로스트 같이 되는 법 배우진 않아요. 그 사람의 포즈를 보고 마음을 꿰뚫는 법 이런 거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나중에 이준상이라는 이름을 가진 누군가로부터 몇 년 뒤에 이렇게 비난의 메일을 받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번 잘 알아보시고, 제가 책을 하나 추천해드리겠습니다. 강현식 님이 쓰신 책인데요. 저는 심리학이 처음인데요 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뭐냐면 한국의 심리학과들의 현실 실태, 심리학에서 배우는 그 전반적인 내용들, 그 다음에 심리학과를 나와서 무슨 일도 할 수 있는가, 여러 가지 것들, 그러니까 심리학이라는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심리학과에 대한 얘기들을 전반적으로 정리해 놓은 책이 나는 심리학이 처음인데요 라는 책이에요. 아마 그 점은 맞을 거예요. 강현식 님께서 그거 보시면 전반적으로 내가 가려고 하는 학문이 이런 분야구나, 그렇게 좀 감을 좀 잡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대학원을 보내는 만화라고요? 유미최님, 약간 돈을 많이 버는 만화가 되고 싶은데
대학원을 보내는 만화라는 타이틀은 제가 한 번도 원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최근에는 제 예전에 만화를 보시던 어떤 분이 드디어 개업을 하셨대요. 상담센터를.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이 만화 보고 심리학과 갔는데 거기까지 갔거든요. 그거 약간 제가 속으로 너무 약간 좀 미안했어요. 근데 급기야 작년쯤에 이 만화 보고 심리학과 갔다가 지금 졸업해서 상담센터를 개원했습니다라는 댓글까지 봤어요. 여기까지 온 거지 벌써. 점점 제가 작아집니다. 그분들 앞에서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부디 그 상담센터 번창하길 바라고요. 경남 창원에서 김민주님이 질문하셨습니다. 이건 약간 민감한 질문이군요. 지금 보고 계신 분들도 아마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현재 이건 이제 경기 구리의 고은영님도 비슷한 질문을 하셨어요. 현재 웹툰계의 큰 화두인 자율 규제와 표현의 자유에 대해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웹툰계에서 많은 소리를 내시는 작가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궁금합니다. 네, 이거 참 고민되는 질문이네요. 김민주님, 고은영님. 웹툰계에서 다양한 종류의 표현을 소리를 내시는 작가님이라고 하셨는데, 그죠? 고만님 질문 무겁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건 어디에서건 뭐 인터뷰 기사를 통해서건 언급을 하지 않았냐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고민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웹툰 업계에 대해서 이런저런 다양한 말들을 하고 있는 건 맞는데 그 말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되게 오래 고민해서 나름대로 제가 결론이 나 있거나 정리가 돼 있는 얘기들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사실 저도 안 그랬어요. 예전에는 어떤 이슈를 접하게 되면 아주 빠르게 제 마음이 어느 한쪽 입장으로 확 쏠리는 걸 느꼈어요. 그게 옳다고 강하게 믿고 있었고, 그러면 사실은 자신의 생각과 입장을 얘기하는 것이 조금 더 빨라지기도 하고요. 네, 더 신속해집니다. 근데 저는 어떠냐면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저는 조금만 더 지나면 곧 40대에 접어드는데 이 나이를 오면서 제가 가장 많이 배우기도 했고 고민하고 있는 게 뭐냐면 고민이 덜 된 상태에서 무언가를 얘기하는 게 과연 맞는 일인가? 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김민준이 고은영님이 저한테 이 문제에 대해서 발언해 주길 바라고 계시다면 아마 그 이유 때문이겠죠? 당신에게는 발언에 영향력이 있지 않을까?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말한 것이 어떤 종류의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다면 그만큼 고민을 끝낸 다음 얘기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좀 더 나가서 김민주님, 고은영님께서 만약에 제가 얘기한 답변이 어쩌면 저에게 같은 입장이길 바라고 물어보신 걸 수도 있잖아요. 그죠? 저의 고민을 대충 여러분들 앞에서 고민의 과정을 공유해 보자면 이런 식입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표현의 자유의 문제와 창작 윤리의 문제 이 두 가지는 수천 년 동안 계속해서 존재했었다고 느껴요. 그리스 시대 연극 때부터 지금까지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표현의 권리, 그 다음 창작 윤리에 대한 고민, 이 두 가지의 싸움은 계속 있어 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현재 SNS를 통해서 모두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 상황이 이 오래된 문제의 상황에 더딥혀졌습니다. 즉 갑자기 지금 새롭게 탄생한 논란이 아니라 예술이라는 게 있었던 이후로 언제나 있어왔던 문제인데 만난 사람들끼리 여기저기서 싸우던 상황이 아니라 지금은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얘기할 수 있게 된 상황이죠. 즉 늘 존재했던 수천 년의 문제에 이런 종류의 소통 언로가 열린 이 신기술이 더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이 논쟁의 과도기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고민이나 싸움이라는 느낌은 안 들고요. 수많은 다양한 입장이 동시에 다 나와서 동시에 다 싸우는 상황이 돼버린 게 처음일 뿐이죠.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에서 제가 지금 고민하는 것은 한순간에 되게 빨리 제 마음이 어느 한쪽으로 쏠리는 걸 느끼거든요. 저도. 그때 아까 얘기했던 작법서에 대한 주제문처럼 저에게 계속해서 물어봐요.
지금 고민이 충분히 진행이 됐니? 정말로 그 입장 정리가 너에게 있어서 충분한 정리니?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럼 제가 그때 제일 무서운 건 분명히 이건 어떤 분들이 들으면 욕먹기 싫어서 저렇게 얘기한다. 되게 비겁한 방식의 말하기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저는 그 말에 그렇게 반대하고 싶지 않습니다. 뭐 비겁하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욕먹기가 무서울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고민이 덜 끝난 상태에서 확실하게 얘기한 다음 내가 나중에 고민이 더 진행됐을 때 엄청나게 후회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김민준님, 고은영님 되게 좋은 질문이고 중요한 질문이고요. 현재 굉장히 집요하게 고민 중입니다. 예. 이거 계속 고민할 수 있어요. 끝이 안 나요, 고민이. 어디까지가 표현 자유고 어디까지가 창작 윤리의 중요한 부분이고 이 표현은 어떻고 저 표현은 어떻고 이걸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내가 갖고 가고 싶거든요. 예. 사실은 유튜브 라이브 같은 거 할 때는 되게 예민한 질문이고 어느 쪽으로 말을 해도 이제 욕을 먹을 수도 있고 비난의 여론이 생길 수 있다는 거 걱정해 주신 구독자분들이 저에게 이 질문을 잘 안 해주세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특강 자리니까 많은 분들이 오시는 자리고 저에게 편하게 물어보신 것 같아요. 그 김민준님, 고은영님. 그래서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아직 모르겠다. 고민이 진행 중이다. 네, 죄송합니다. 뭔가 시원한 답을 아니면 원하시던 답을 드리지 못해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경기 용인의 임혜빈님께서 이건 좀 마음이 더 편해지는 질문이네요. 주인공이나 인물들의 심리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려고 노력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이제 임혜빈님의 질문은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요. 인물들의 심리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보신 거라면 저 같은 경우는 제 안에 있는 재료를 주로 쓰기도 하지만 제가 사람에게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제 주변에 이제 저를 좀 오래 알았던 친구들은 저를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냐면 리트리버 같은 과의 그 큰 개 있죠. 큰 개. 저를 약간 큰 개 쪽으로 네 피디님 쉬는 시간 가지라고요? 그래도 되나요? 지금 와 계신 분들이 모처럼 45명이나 모였는데 저는 괜찮습니다. 이대로 쭉 가도 돼요. 나중에 편집 잘해주세요. 질문이 많아가지고 네, 여러분들 안 보시겠지만 여기 왼쪽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되게 누가 보고 있을 때 라이브 하는 거 처음이에요. 굉장히 긴장되네. 하여튼 그 제 주변 친구들이 저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그 캐릭터가 대형견이에요. 대형견. 사람을 되게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저는 제 안에 있는 어떤 재료를 쓰기도 하지만 인물의 심리 묘사를 할 때 제일 많이 보는 게 제 주변에 되게 많이 물어보고 관찰을 엄청 해요. 예, 엄청 많이 합니다. 어떤 느낌일지 물어보고 막 집요하게 인터뷰도 해보고 막 그래요. 인터뷰를 참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좀 갖고 있는 어떤 방법적인 부분이 있다면 저는 감정을 표현할 때 제가 느끼고 있는 어떤 팁이 뭐냐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을 때 그 감정을 제일 강력하게 표현하는 방법은 반대로 표현하는 거라는 믿음이 좀 있거든요. 슬플 때는 웃거나 그죠? 화가 날 때는 눈을 감고 가만히 있거나 이도저도 아니고 누가 봐도 정말 강렬한 감정을 느낄 것 같은 상황일 때는 등을 보여줘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묘사를 하건 그 독자가 자기가 상상하면서 그리는 그 인물의 표정보다 제가 그린 게 더 약해요. 즉 독자가 상상하게 만들어요. 그런 여러 가지 방식은 되게 즐겨 씁니다. 등을 보여주고 일부러 안 보여주고 거꾸로 보여주고 이런 것들 재밌어요. 감정이라는 게 사람들이 겉으로 보이는 감정이 아니라 반대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걸 보면 두 배, 세 배로 강렬하게 느끼더라고요. 그 절제의 미일 수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1차원적으로 폭발하는 감정은 되게 심플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수많은 이유 때문에 내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되게 아이러니한 상황들을 많이 누구나 겪어봤거든요. 그래서 만화에서 그런 식으로 표현하면 이 사람이 슬픈데 표현을 못하는 식으로 연출이 되니까 더 슬퍼 보이는 게 있어요. 더 슬퍼 보이고 막. 그렇습니다. 혜빈님의 질문은 이런 뜻이 맞겠죠? 유령선님께서 마감과 방송과 운동까지 몸이 3개이신 분입니다.
네, 1종범, 2종범, 3종범 중에 지금 2종범입니다. 되게 좋은 질문이 많습니다. 전남 순천의 조은지님께서 웹툰 작가를 어떠한 계기로 꿈꾸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것도 이제 굉장히 긴 얘기를 짧게 하자면 처음에 웹툰 작가를 꿈꾸고 싶었던 거는 아니었죠. 저는 그 처음에는 웹툰이 없었거든요. 제가 나이가 좀 많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출판 만화밖에 없었어요. 출판 만화를 꿈꿨죠, 그때는. 근데 한국에서 어떤 꿈을 처음 갖게 되는 순간들은 대부분 공통점이 있습니다. 주변에서 좀 인정을 해주거나 칭찬을 해주면 그 일을 하려고 인생을 걸어요. 제 인터뷰 같은 거 많이 접하셨던 분들은 이제 바로바로 아실 거예요. 최유민님께서 드래곤볼 하셨는데 맞아요. 그게 이제 저 어렸을 때 처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았던 그림이었거든요. 카카로트 그렸는데 주변에서 좋아해줘가지고 그게 8살 때 일입니다. 8살 때. 여러분 네이버 웹툰에 전설적인 SF 판타지 레사를 그리시는 포고 작가님이 오셨습니다. 특강하는데 왜 작가님들이 자꾸 오셔? 포고 작가님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이버 웹툰 대하 SF 판타지 레사 대서사시의 최종장으로 달려가고 있죠.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처음으로 주변에서 뭔가 되게 인정해주고 좋아해주었던 것 중에 하나가 만화를 그리는 거였고요. 대부분의 첫 동기는 되게 얄팍해요.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봐요. 누가 처음부터 만화가라는 직업의 진정한 매력과 만화라는 매체의 위대함을 알고 만화가를 꿈꾸겠습니까? 8살짜리 아이가. 대부분의 첫 단계는 그냥 주변에서 좋아해줘서 혹은 내가 이거 할 때 재밌어서 되게 얇은 동기로 시작하는 게 보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 뒤에 이제 거의 한 20년, 30년 지나는 기간 동안 걸작들을 만났죠. 걸작들을 만나서 내가 오늘 요즘 내가 학교에서 너무 힘들어. 나는 요즘 정말 사는 게 괴롭다. 근데 어떤 만화를 봤는데 그 만화 때문에 내가 굉장히 구원받은 기분이 들 때도 있고요. 그죠? 아니면 뭐 내가 요즘에 짝사랑 때문에 막 영혼이 메말라가는데 이 만화를 보니까 참 위로가 된다. 이런 순간들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러면서 만화 때문에 제가 점점 더 사는 게 행복해진 거죠. 더 나아지기도 하고 힘도 얻을 때가 있고 그러면서 점점 더 이제 만화가의 꿈이 두께가 생기는 거죠. 두께가. 네, 현재 이 특강의 라이브 창에는 49명이 와 계시고요. 다들 반갑습니다. 제가 주변 분들한테 얘기했더니 다들 오셨네요. 마감하다 말고 오셨네. 광주에서 이진님께서 아주 심플하게 4글자로 질문해 주셨어요. 연출 방법. 이분 굉장히 카리스마 있게 질문하시는 분이네. 연출 방법 내놓으라는 거죠. 연출 방법. 제가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죠, 이거는? 연출 방법. 아주 쿨하고 카리스마 있는 질문 감사합니다. 우리 이진님. 어디부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연출 방법은요, 너무 많은데, 제일 핵심은, 이거 아시죠, 여러분? 질문이 4글자니까 답도 4글자로 할까요? 난 답을 4글자로 할 능력은 안 되는데. 잠깐만. 뭐라고 할 수 있을까? 4글자로. 네, 제가 생각하는 연출 방법은요. 기본적으로 정석대로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정석은 멀리 돌아가는 길이고 굉장히 길어요. 근데 제가 짧고 굵게 설명을 한 가지 드리자면 제가 낸 작곡업소 웹툰스쿨에도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진님께서 연출로 매료됐던 작품을 일단 골라서 어떻게 이진님을 매료시켰는지를 봐야 돼요. 이게 제일 짧게 설명하는 방법이에요. 그걸 모르면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던 주인공에게 욕망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 혹은 재미라는 말의 정체처럼
연출이 뭔지를 이진님 스스로 정리를 못한 상황인데 무언가를 따라서 할 수는 없거든요. 나는 뭐 고진호 작가님의 뭐 테러맨을 보면 스크롤 내리다가 손가락이 쥐날 것 같아. 연출이 너무 박진감 넘쳐. 막 이렇게 되면 과연 고진호 작가님의 테러맨은 어떤 연출로 나의 호흡을 앗아갔는가 궁금해지게 됩니다. 정말로요. 예. 나는 뭐 박태준, 김정현 작가님의 싸움 독학 보면서 정신 못 차리고 봤어. 숨 쉬는 것도 까먹었네. 그럼 이제 그 만화의 어떤 부분이 그렇게 만들었는지를 찾아볼 수 있겠죠. 근데 스스로도 나 연출 때문에 뭐 어떤 만화에 반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때는 연출 방법을 제가 어떻게 설명해 드려도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연출로 한번 감동을 해보시라.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뭐 때문에 감동을 먹었나 그걸 이제 보는 게 두 번째죠. 여기서 더 나가면 지금부터 4시간 동안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웹툰스쿨이라는 작보서를 보시면 됩니다. 광주광역시에서 김민주님께서 크레이지 배틀러 경력 30년의 손희준 작가님께서 명언하셨네요. 대사 없이 정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듯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베테랑 작가의 그 핀포인트 레슨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대사 없이 정독한다. 무슨 말이죠? 대사를 통해서 내용을 막 설명하잖아요. 근데 그게 없이 오직 그림만을 보면서 정독을 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전부 다 이해가 되거나 흡입력이 있는 만화가 있고 대사가 없으니까 전혀 안 읽히는데 싶은 만화도 있거든요. 후자라면 사실은 연출이 그렇게 훌륭한 건 아닌 거죠. 근데 잘한 연출이라면 지금 뭔진 모르겠지만 대사가 없어서 내용은 모르겠는데 되게 긴장감 넘친다. 궁금해진다. 다음 컷이 막 뭘까?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크레이지 배틀러 손혜준 작가님의 귀한 레슨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대사 없이 정독해보는 거 되게 좋아요. 너무 좋네요.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막 대사가 하나도 없는 만화들도 꽤 있었는데 진짜 연출 잘했거든요. 그리고 아닙니다. 이거 스포일러가 되겠다. 제 만화에 대한 스포일러가 될 뻔했네요. 자, 광주광역시의 김민주님께서 작업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과 가장 좋았던 순간이 궁금합니다. 작업하면서 가장 힘든 순간은요. 마감 전날이고요. 가장 좋았던 순간은 마감 직후입니다. 연재 끝나면 좀 대답이 달라져요. 연재 끝나면 그때 몇 화 그릴 때 참 좋았어요. 뭐 몇 화부터 몇 화까지 되게 괴로웠어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연재 중간에는요. 그렇게 말하기 되게 힘들 정도로 계속해서 고통의 반복이에요. 물론 좋기도 합니다. 지금 그리는 에피소드 너무 재밌다. 뭐 이런 순간이 있는데 연재가 끝나고 봐야 제대로 보이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마라톤을 뛰고 있는 사람한테 몇 번째 스텝이 제일 좋았나요? 물어보면 저리 가 이러거든요.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 의미에서 연재가 끝나고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저도 일단 마감이 끝나면 좋죠. 해냈다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사미님이 정확히 얘기하셨네요. 마라톤 얘기를 하셨네요. 그 다음에 경기도 부천시의 문장곤님께서요. 프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햇병아리 그린맨입니다. 오랫동안 이종범 작가님의 작품을 즐겨봤었고 작가님이 만드시는 기타 컨텐츠도 보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하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은 스케줄 관리입니다. 연재를 시작하면서 정한 퀄리티의 수준이 부족하다고 느껴졌고요. 가능하면 좀 더 펜선을 더 쓴다든지 해서 최대한 퀄리티를 나름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니까 주간 연재가 압박으로 다가오더라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올린 퀄리티를 내린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당장 제 능력이 상승하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림을 시작한 이래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요즘입니다. 작가님께서는 마감이 벅찰 때 어떤 식으로 극복하셨나요? 그런 경험이 없으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조언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문장군님 이거는 진짜 뼈아픈 질문이고 너무 공감하고 일단 저도 너무 속상한 질문인 게 공감이 돼요. 욕심이 있어서 퀄리티를 올려놓으면 여러분 그 외교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렛짓 방지 조약 아시죠?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조약이란 게 있잖아요. 원고의 퀄리티는 렛짓 방지 다시 되돌릴 수가 없어요. 한번 올리면 내려가기가 어렵습니다. 독자들이 어떻게 볼까도 궁금하고 무섭고 근데 내 능력은 한계가 있고
여기는 정말 정답이 있다기보다는 경험으로 알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 저의 경우에는 그래서 문장군님 그래서 병원 신세를 질 정도로 제 몸을 혹사시켰고 그걸 굉장히 후회하고 있어요. 동시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거든요. 강철 같은 몸을 만드는 것도 그 이후부터 노력해서 지금 만들고 있고요. 어시스턴트를 어떤 식으로 협업을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도 지금 문장군님이 하신 고통을 겪은 이후부터 고민을 했고 한 가지 다행이었던 점은 저는 그 방식으로 저를 망쳐가면서 연재를 했을 때 그 작품이 시즌제였기 때문에 일단 한번 시즌을 완결하고 입원을 할 수 있을 만한 기간이 왔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문장군님이 지금 저 작품을 앞으로 300화 남았는데요 이래버리면 저는 진짜 걱정이 됩니다. 솔직히 진지하게 조언을 드리는 것은 중간에 시즌 방식으로 한번 끊고 휴재를 한 달 두 달 가져가는 한이 있더라도 작업 방식에 대한 정비, 어시스턴트 고용, 그리고 운동, 그리고 약간 요양과 휴식 이런 걸 통해서 저 퀄리티를 유지하면서도 몸이 안 망가지게 만드셔야 돼요. 그게 직업으로서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이런 가이드라인이 없는데 직업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몸을 안 망쳐가면서 하면은 진정한 프로가 아니야 그런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거꾸로 어떤 사람들은 이 정도로 열심히 해서 병원 신세 좀 져야지 프로지 뭐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하세요.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직장인의 핵심은요 꾸준함이고요. 그잖아요. 기분 내킬 때 출근하고 오늘 별로 기분 안 좋으니까 오늘부터 출근 안 해야지 이러면 직업이 아니잖아요. 그죠? 오히려 아마추어들이 꾸준하지 않게 확 해가지고 힘들게 그냥 하고 막 그럴 수 있어요. 직업인이라면 중요한 건 꾸준함이거든요. 꾸준함을 가져가려면 제일 중요한 자산이 뭡니까? 나의 몸입니다. 나의 상태. 그걸 위해서라도 문장군님 퀄리티를 낮추는 것도 옵션 중에 하나죠. 물론. 근데 그 쉽지 않다는 걸 아니까. 점점 그림체를 심플하게 바꿔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면 슬램덩크마저도 1화 그림과 뒤쪽 그림이 다르잖아요. 물론 뒤로 갈수록 더 현란해지긴 하지만 많은 경우에 그림체가 정돈이 되면서 펜선이 빠지고 색채가 좀 심플해지고 가독성이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문장군님 1번 옵션이라고 한다면 그림체가 차츰차츰 심플하게 정리되는 게 있을 거고 2번 옵션이라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건 한번 끊고 갈 수 있는 타이밍을 계획을 세우셔서 여러 가지를 정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어시스턴트와의 협업과 뭐 작업 과정 공정 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리소스를 되게 많이 모아요. 일부러 엑스트라나 자연물이나 스케치업 모델이나 이렇게 최대한 퀄리티를 유지하면서 작업 노동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리소스들 굉장히 많이 모으게 됐어요. 지금은 옛날에 안 그랬는데 경험에서 나온 거죠. 만화 그리다 죽고 싶지 않다 뭐 이런 경험에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질문은 채팅창에 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저는 이거 미리 사전 질문 받은 거 말씀드리고 있고요. 채팅창에 질문을 하셔도 제가 놓친 질문이 있나요 혹시? 잠깐만 볼게요. 현재 50명 시청 중이시고요. 다들 반갑습니다 여러분. 월요일마다 만나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평일 2시에도 찾아와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이분은 잠깐만요. 이분은 이제 전남 콘텐츠랩 웹툰 창작 실전 워크숍에 멘티로 참여하고 계시는 다슬님께서 질문을 하셨네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걸작 곱게 자란 자식을 그린 이무기 작가님이 지금 채팅창에 와 계시네요. 무기 형 너무 오랜만인데 제가 정말 존경하는 작가님이시고요. 이무기 작가님이 오실 줄은 몰랐네요. 여러분 아시죠? 이무기 작가님 작품들은 하나같이 걸작인 거 끝내줍니다. 공부가 많이 되고요. 전남 콘텐츠랩 웹툰 창작 실전 워크숍 멘티로 참여하고 계시는 다슬님의 질문. 여러 분야에서 활동 중이신데 작가님은 언제 쉬세요? 언제 쉬세요? 여기가 제 작업실인데 여기 살짝 보이시는 악기가 보이시죠? 이 악기. 그리고 그 옆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제가 주변에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워낙 다양한 일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데 정말 촘촘하게 쉬고 있어요. 더 이상 내가 안 되겠다. 이거 위험 신호가 왔다 싶을 때 탁탁탁 쉬고 있습니다. 예.
주로 마감 직후에 많이 쉬기도 하는데 제가 주로 만들어낸 저의 루틴은 휴식으로 제가 여기고 있는 만화 아닌 일들을 최대한 많이 사이사이에 끼워 넣습니다. 운동도 그 중에 하나고요. 아무튼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동시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루틴. 어떻게 반복되는 하루 일과를 잘 잡을 것인가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인간의 온도 네이버 웹툰에 만화가 양세준님 오셨고요. 난리 났어. 난리 났어. 지금 여기 작가님도 엄청 많이 왔어. 네, 나중에 다시 보기 하시는 분들 신기하겠네요. 독자보다 작가들이 많이 듣고 있는 특강이 되고 있습니다. 진기한 경험, 진기한 풍경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무기 작가님, 양세준 작가님, 손유준 작가님, 다들 지금 잘 오셨습니다. 마감하기 싫구만. 다들 마감하기 싫구만. 잘 오셨어요. 전남 순천에서 이나겸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원고 사이즈는 어떻게 작업하시나요? 원고 사이즈는요, 기본적으로 그 원본 사이즈는 크게, 웹툰에 올라가는 건 작게가 기본이죠, 그죠? 기본적으로 원고 사이즈의 원칙은 뭐냐면 나중에 책으로 만들 때, 인쇄물로 뽑을 때 깨지지 않을 큰 사이즈의 고품질이 일단 원칙입니다. 저의 경우는 거의 실제 사이즈 A4보다 약간 크게 한 페이지를 만들어요, 원본은. 근데 그거를 나중에 웹용으로 바꿀 때는 네이버 웹툰 기준으로 가로 690 픽셀, 세로 좀 길게 뭐 2만 픽셀 가까이 해서 내죠. 72dpi 해상도로. 대사는 바로바로 정하시나요? 저는 글 콘티를 되게 자세히 쓰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대사를 오래 고민해서 엄청 오랫동안 글로 미리 정리를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핵심적인 장면이 나오면 콘티를 짜고 마지막 순간에 갑자기 대사를 바꾸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핵심적인 대사는 끝까지 고민을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대부분의 대사는 한참 전에 초반에 스토리 짤 때 거의 다 짜놓는다, 이런 느낌입니다. 포고 작가님 마감을 어제 하셨군요. 부럽다. 마감 끝나고 이렇게 다른 마감 중인 작가한테 와가지고 놀리는 그런 인성질이 있습니다, 웹툰 작가들 사이에서. 포고 작가님 좋은 사람인 줄 알았지 뭐야. 수진님께서 작가님의 바이블이 되는 작법서나 만화책, 웹툰 등의 컨텐츠가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저에게 바이블. 근데 이제 여러분 아시겠죠? 오타쿠를 괴롭히는 효과적인 방법은 제일 좋아하는 작품 3개만 골라봐 이거든요. 굉장히 괴로워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3일 동안 말할 수 있는데 3개를 고르라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하지만 바이블이라고 하셨으니까 골라보자면 저의 작법서는 역시나 로버트 맥키의 스토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성서라고 불리는 책이죠. 모두가 알고 있지만 읽은 사람은 별로 없기 때문에 라는 농담도 있을 정도로 어려운 작법서지만 저는 그 책을 완독을 정말 여러 번 하면서 제 인생의 작법서 중에 하나가 바로 로버트 맥키의 스토리라는 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화 중에는 저는 알폰소 쿠아론의 그래비티가 저의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에요. 너무 중요한 작품이에요. 제가 힘들 때마다 봐요. 너무 힘들 때 그래비티를 틀어놓고 있으면 이렇게 막 에너지가 쭉쭉 올라옵니다. 그런 작품이 있고, 저런 거 하나 그리고 죽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뭐 만화는 너무 많습니다. 만화 너무 많고요. 만화야 뭐 곱게 자란 자식도 있고요, 그죠? 아니면 뭐 인간의 언도도 있고 레사도 있고. 죄송합니다, 여기 와 계신 분들 작품이죠. 아무튼 고민 중입니다. 내 인생의 바이블 같은 만화는 뭐가 될까? 그때그때 있어요. 양영순 작가님의 천일야화도 저의 바이블 중에 하나였고요, 그죠? 정말 좋은 만화입니다. 아니면은 여기 지금 제 책장이 보이는데,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닥터 프루스트 시즌 3은 저에게는 꽤 괜찮은 만화인 것 같아요. 다음 질문. 서울 금천구에서 박형원님께서 닥터 프루스트에서는 서로를 부르는 호칭에 담긴 의미를 중시하는 것 같은데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호칭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저 되게 중요합니다. 박혜원님 좋은 질문이신 것 같아요. 제 만화에 그게 드러나죠.
굉장히 인물들 사이에 호칭에 의미를 부여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지브리 스튜디오의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을 보면 상대방의 이름을 소유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나옵니다. 누군가를 부르고 뭐라고 불리는가. 이거 굉장히 전 중시해요. 왜냐면 그게 그 사람의 정체성에 해당하는 되게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뭐라고 생각하든 간에 주변에서 나를 그렇게 안 불러주게 되면 나는 과연 그런 사람이 맞나? 이런 고민도 해본 적이 많고요. 반대로 내가 원하던 이름으로 불리고 싶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명, 가명, 필명을 만들잖아요. 솔직히 이름은 본명은 태어났을 때 내가 받은 거잖아요. 그죠? 그럼 나는 뭐 내가 직접 선택한 게 아니니까 그냥 받아 살죠. 대부분의 아티스트들이 이 작가로 데뷔할 때 필명을 정하거나 예명을 정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본명을 밝히고 싶지 않고 약간 숨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또 어떤 경우는 내 정체성을 내가 정하고 싶기 때문도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이런 의미를 부여해서 나를 불러줘라고 만드는 것도 있거든요. 그만큼 심리적으로 중요해요. 생갈치 1호의 행방불명이 아니고요. 젠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이요. 아이 사람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호칭에 대한 저 나름대로의 원칙이 있어요. 실제 사회생활에서 상대방이 바라는 호칭을 부르는 것을 의식적으로 노력해요. 예. 한국은 호칭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있거든요. 그거 아세요?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하고 있으면 사회적인 관습상 좀 더 높은 직책이라고 생각하는 호칭을 부르는 관습이 있습니다. 그거 아셨어요? 저는 만화가로 살다가 교수가 됐잖아요. 사람들이 자꾸 나를 교수님이라 부르는 거예요. 나는 교수가 맞긴 한데 작가님으로 부를까요? 교수님으로 부를까요? 라고 나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나중에 내가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거든요. 사회생활 오래 한 어떤 지인에게. 그랬더니 한국에서는 교수와 작가를 동시에 하면 교수가 더 높은 직급이라고들 여기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걸 듣고 내가 놀랐어요. 아 그런 또 이 작가로만 살았던 나는 몰랐던 나 빼고 다 알고 있던 건가?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암튼 전 그래서 대놓고 얘기합니다. 그냥 전 작가라 불러주시거나 털천이라고 부르라 그러면 너무 오타쿠 같잖아. 양세준 작가님. 포고 작가님은 필명이 좋아하는 뮤지션 이름이죠. 그죠?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저는 호칭에 대한 저의 원칙은 어떤 사람이 어떤 호칭으로 불리길 원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자기 정체성이 그 호칭에 해당한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그거를 최대한 따라주는 게 예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정리해 주죠. 네. 저는 예를 들면 양세준 작가님과 세준아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나하고 양세준 작가님의 관계가 어떠냐를 정해주는 게 호칭이라고 저 보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 호칭 정리부터 막 했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 친구가 됐을 때. 그래서 제 만화에서도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 호칭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예,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에서 지혜님께서 이분도 굉장히 카리스마 넘치는 질문을 만화가 양세준님께서 청수나 혹은 세준찡이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요. 그쵸? 이게 이제 친구 중에서 친한 친구로 넘어가면 뭐가 있죠? 별칭, 우리끼리만 얘기하는 호칭이 생기죠. 그건 뭡니까? 남들은 부르지 않는 호칭, 우리만 공유하는 호칭이 생기잖아요. 그죠? 나는 이제 양세준 작가님이 저희 되게 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청순이, 세준찡 이렇게 부르죠. 나밖에 그렇게 못 부르게 해줘. 브로맨스가 아니고요. 친한 친구입니다. 친한 친구. 그 다음에 서울의 지혜님께서 굉장히 카리스마 있는 질문 또 하나 던지셨네요. 목표와 태도의 문제라고 질문하셨어요. 목표와 태도의 문제.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되죠, 제가 이거는? 굉장히 엄숙한 질문인 것 같죠? 목표와 태도의 문제. 죄송합니다. 이거는 질문이 책 한 권이 될 수 있는 제목을 뽑아주셨거든요, 지금? 언젠가 제가 죽기 전에 에세이를 한 권 내게 된다면 목표와 태도의 문제라는 제목으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담겨있는 내용이 답변이 되겠죠. 너무 넓은 얘기잖아요, 이거. 그죠? 어떻게 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죄송합니다, 지혜님. 귀한 질문 잘 읽었고 제가 능력이 안 돼서 답을 못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남 순천에서 김혜임님께서 여러분 사전 질문 이게 마지막 질문입니다. 채팅창에 질문해 주시면
그것도 맞아 제가 답할게요. 김혜인님께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할 때 어떻게 자료를 조사하시는 편인가요? 인터넷이나 책으로는 한계가 있는 생생한 경험 같은 건 직접 직업군 취재나 인터뷰를 하시기도 하시나요? 그럼요. 제 만화의 하단을 보시게 되면 자문 이름이 쫙 나와 있거든요. 직접 제가 만나고 같이 술 먹고 얘기하면서 취재하는 분들이에요. 도움을 주셨던 분들. 제가 도움을 한 번이라도 받았으면 거기 꼭 이름을 넣거든요. 당연히 취재는 근데 그거 있습니다. 저희 그 작법서나 제 유튜브 채널에 보시면 취재편 되게 길게 설명한 게 있는데 여기 짧게 제가 공유를 해드리자면 전문가를 만나보거나 되게 사실적인 엄밀한 그런 취재를 누구나 원하는데 문제는 스토리를 짜기 시작하면서부터 처음부터 그런 취재를 하시면 오히려 스토리가 진행이 안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전문가들은 언제나 날카로운 팩트를 말해주기 때문에 내 이야기가 재미있게 뻗어나가려 그러면 작가님 그거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해요. 작가님 그거 말이 안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말이 되건 안 되건 그냥 인터넷 서핑하고 말도 안 되는 정보를 가지고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쓰셔야 돼요. 일단 처음 중간 끝까지는 대충 쓰신 다음에 그거를 들고 전문가를 만나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짧게 얘기하면 엉성한 초벌 취재가 오히려 상상력을 자극한다. 그래서 지식인, 게시판, 커뮤니티, 웹서핑 이런 걸 통해서 사실인지 아닌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구상을 먼저 발상을 많이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루머, 카더라, 소문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이거 되게 재밌을 것 같다 이러면서 이렇게 초기 발상을 다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가 어느 정도 전체 뼈대가 나왔다 싶으면 그때쯤에 이제 전문적인 취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양님께서 채팅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유튜브에서 웹툰 스쿨을 검색하시면 관련 내용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그 다음 질문은 연재 도중에 슬럼프가 찾아오면 어떻게 하나요? 연재 도중에 슬럼프가 찾아오면 울면서 그려요. 그게 주간연재의 슬픈 점입니다. 단행본 작업을 할 때는 그렇진 않은데 주간연재 가장 힘든 점은 슬럼프가 와도 딱히 방법이 없다는 게 여기 지금 채팅창에 많은 프로 작가님들이 와 계신데 지금 제 말에 열심히 놀리고 있던 열심히 움직이고 있던 타블렛 펜을 멈칫하고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계신 분이 한 5분 계실 겁니다. 연재 중에 슬럼프가 오면 울면서 그려요. 근데 이제 저기서 중요한 건 이거죠. 여러분 소설가 김영하님 아세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소설가님이신데 김영하님은 지금 뭐 거의 슈퍼스타니까 다 아시죠? 이무기 작가님이 울진 않았고 욕했어. 그 소설가 김영하님께서 대학에서 소설가 준비하시는 학생들을 가르친 적이 있어요. 교수님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 기간 동안 학생들에게 쓰지 말라고 금지했던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짜증난다였대요. 왜 그러냐면 짜증나라는 표현으로 너무 많은 종류의 표현을 퉁쳐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 생일인데 엄마가 미역국 안 끓여줬어 짜증나. 이게 뭐예요? 그거는 서운함을 느낀 건데 짜증난다고 얘기했죠 지금. 이렇게 화나, 당황스러워, 황당해, 서운해, 질투나 이런 모든 것들을 그냥 짜증난다는 표현으로 퉁쳐버리게 되면 정확히 내가 지금 뭘 느끼는 건지 스스로 모르게 되거든요. 저는 그게 되게 맞다고 생각해요. 보통 작가님들이나 이 지망생분들이 슬럼프라는 말로 퉁치는데 전 그거 안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작품을 하기가 수월하지 않은 상황이 벌어지면 다 슬럼프라고 퉁칠 수가 있어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몸이 한계에 도달해서 쉬어야 되는 상황도 슬럼프라고 얘기할 때가 있고요. 더 이상 만화 그리는 게 재미가 없어? 이 경우도 슬럼프라고 얘기할 때가 있고요. 다음 내용이 막혀서 못하고 있어도 슬럼프라고 얘기할 때가 있고요. 그죠? 정말 다양한 상황을 그냥 나 요즘 슬럼프야 이렇게 그냥 퉁치거든요. 그러면 해결 방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정말 제가 지금 고은영님도 저한테 공감해 주셨는데 이건 제가 정말 많이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슬럼프라고 얘기하지 말고 원고를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려운 정확한 이유와 나의 상태를 한번 정리해 보라고 권하거든요. 제가 막 이렇게 학생분들한테 막 고나리질하고 답을 주려고 하지 않고 그냥 얘기해요. 물어봐요. 계속해서 물어봐요. 어떤 것 때문에 원고하는 게 힘든지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보자. 이러면서
그렇게 대화를 몇십 분 하다 보면 스스로도 알아요. 아, 내가 지금 이런 것 때문이구나. 아, 내가 지금 동물의 숲이 새로 발매돼가지고 이러고 있구나. 그러니까 알아요. 그러면 최대한 빨리 동물의 숲을 클리어하고 와라. 이렇게 다 해결 방법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스스로 헷갈리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김혜임님의 마지막 질문. 여러 분야에서 활동 중이신데 바쁘게 생활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저에게 저도 물어보고 싶네요. 너 도대체 이런 이유가 뭐냐? 근데 여러 분야라고 하셨는데 저는 한 가지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표현하는 분야. 주로 제가 하는 게 이제 유튜브, 팟캐스트, 라디오, 교수, 웹툰, 여러 분야 맞군요. 죄송합니다. 전 왜 이러는 걸까요? 저도 이번 연재 끝나면 한번 고민해 보려고요. 나는 왜 이러고 사는가? 연재 안 하고 있을 때 또 생각해 보면 엄청 다양하게 뭘 했거든요. 그러다 제가 무슨 일을 안 하면 안 되는 워커홀릭도 아니에요. 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어요. 라고 하면 주변 작가님들은 다 믿지 않지만 저는 주로 노는 걸 좋아합니다. 주로 제가 재미있을 것 같다고 느끼면 일단 질르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지금 채팅창 난리 났네. 동료 작가님들은 전부 다 비웃고 있습니다. 저 워커홀릭이 아닌데 저는 주로 저는 쾌락주의자입니다. 노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재밌어 보이는 분야들이 하나같이 약간 일처럼 보이는 분야들이 많아요. 유튜브도 팟캐스트도 그런 식인데 네, 좀 더 얘기를 길게 하면 할수록 많은 비난이 쏟아질 것 같으니까 사전에 받은 질문은 여기까지. 많은 분들 진심으로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이제 채팅창의 질문을 제가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었는데 김야호님께서 질문을 취소하셨나요? 나 읽을 거야. 많은 지역 작가님과 지망생들께서 이거는 제가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라서 취소하셨나 보네요. 그러네요. 제가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요. 그래도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질문은 귀하죠. 김양호님께서 많은 지역 작가님들과 지망생분들께서 서울이나 경기권으로 가면 교육기회나 교육의 질 향상으로 만화의 퀄리티를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작가끼리 어떤 정보 교류나 소통을 통해서 업계에서 좀 더 빠른 움직임을 살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셨는데 김양호님, 이거는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두 가지를 별개로 생각해요. 하나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가. 두 번째는 그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이 두 가지를 좀 별개로 놓거든요. 지금 김야원님 말씀하신 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얘기예요. 많은 인프라와 정보와 사람들이 수도권에 몰려 있으니까 그건 현상이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벌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디 지역에 계시거나 지방에 계신 작가님들이 서울 쪽으로 올라오면 유리한 게 있겠죠. 그 두 번째 질문을 해보죠. 과연 그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바람직한가? 저는 모르겠어요. 어디에 살고 있건 뭔가 그런 불편함이 없는 게 되게 어떻게 보면 좋은 세상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정보를 공유하려고 하는 것도 그런 의미입니다. 김양원님. 어디 계시건 간에 충분히 비슷한 정보를 공유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 더 만들면 도움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저도 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문이 또 있었나요? 네, 좋습니다. 현재 50명 시청 중이신데 2시간 가까이 지금 특강과 질문 답변을 했는데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채팅해서 의견 나눠주시고 질문 던져주셔가지고 너무 즐거웠습니다. 이제 슬슬 오늘의 잠깐만요, 어떻게 해야지. 슬슬 전남 콘텐츠 코리아 랩에서 코믹스 VR과 함께 진행해주신 멘토 특강을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요.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관계자들이 와 계시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채팅창에서 막 전남 콘텐츠 코리아 랩에서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짜고 치는 것 같지만 자연스러운 후기를 많이 남겨주셨고요.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또 좋은 작가님들과
좋은 강연자분들과 이렇게 좋은 얘기들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만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때는 채팅창에 놀러 와가지고 여러가지 좋은 질문하고 소통하고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제가 늘 하는 것처럼, 이거 특강이긴 하지만 제가 늘 하는 것처럼 여러분 와 계신 분들 이름이나 불러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할게요. 유미최님, 고만 작가님, 김야호님, 양세준 작가님, 사미님, 신민수님, 연무님, 윤가온님, 윤가온 PD님이시군요. 이무기 작가님, 일방통행님, 장마 작가님, 소향님, 테이쿠님, 하늘고래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 그 이후에 다시 보기를 통해서 영상을 보신 분들도 모두 감사드립니다. 저는 웹툰 닥터 프로스트를 10년째 그리고 있는 청와만화산업대학교 만화 콘텐츠 스쿨의 이종범 교수이자 작가였습니다. 잠깐만, 이 시간 갑자기 지금 질문이 들어오면 어떡해. 지금 헤어질 준비 다 끝내는데 질문하면 어떡해. 잠깐만요. 김야호님 잠깐만. 김야호님의 이 질문은 내가 답하기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지금 김야호님 물어보신 게, 그러니까 지역에 계신 작가님들 어떤 성향이나 어떤 상황의 작가들에게 지역으로 이동이 장점이 될 수 있을까요? 지방에서도 트위터나 유튜브 이외에도 원활하게 활동할 다양한 팁도 궁금합니다. 이건 제가 사실 지방에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깔끔하게 답을 해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전남 콘텐츠 코리아랩에서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자리를 만들면 좀 이 거리상의 불편함이 있는 곳에 살고 계신 작가님들도 편하게 접근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신 게 아닐까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사람들하고 좀 거리를 두고 자신만의 공간과 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성격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굳이 캐릭터로 치면 전사보다 법사 쪽에 가까운 분들, 약간 고립이 돼야 되는 분들, 그런 스스로의 캐릭터를 아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기본적으로 늘 사람 사이에 있어야 된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좀 더 밀집 지역에 사시는 게 더 맞겠죠, 아무래도. 개인적으로 저는 지방에 가는 것이 더 유리한 유형과 성향의 작가님들이 어떤 타입인지 개인적으로 저도 궁금합니다. 김야호님, 답을 드리지 못하고 같이 궁금해서 죄송해요. 네, 그럼 다시 한번 헤어질 인사 다 하고 다시 인사하면 되게 어색한데, 다시 한번 와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른 데서 또 만들어질 전남 콘텐츠 코리아 랩과 코믹스 VR의 다른 강연도 같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만화가 이종범이었고요.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쯤에서 유튜브 라이브 특강을 끝낼게요. 감사합니다.